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암대학 조경과의 구태익 교수입니다. 2020년 들어서 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도 못 나오시고 집에서 재택 수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들 하시죠. 그래서 오늘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조경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조경 분야의 일자리 수요는 어떻게 되고 조경 분야 관련 기술 자격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학 조경과의 특색과 자랑거리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조경이란 땡땡땡이다 라고 간단한 한 문장으로 조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정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조경이란 오케스트라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과 또 그 악기들을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조율하고 지휘하는 것은 지휘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각자 다양한 악기들의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의 융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마치 조경이 하는 일과 다름없지 않느냐, 저는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의 외부 공간, 아웃도어 스페이스를 다루는 조경은 관련되는 분야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합니다. 건축은 물론이고 토목, 원예, 임학, 생태학, 환경학, 관광, 또 환경심리와 행태 등등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분야들이 관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또 쓸모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조경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저는 늘 조경은 시와 같고 건축은 소설과 같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선되고 함축적인 시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절의 강렬한 인상이 그 장소를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시와 흡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3월 말에서 4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이곳저곳에 개나리, 산수유를 비롯해서 벚나무 꽃 피고 아름다운 꽃들이 제마다 그 폼을 내면서 자태를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리라고 하는 꽃이, 또 벚나무라고 하는 꽃이 1년 중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게 며칠이나 되는지, 길어봐야 보름입니다. 산수유, 개나리가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을 피우면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니까 사람들은 개나리, 산수유, 황벚나무를 보면 봄이라고 느끼죠. 그런데 365일 중에 나머지 350일은 개나리 존재감이 있을까요? 산수유, 꽃이 아름답다, 나무가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왕벚나무에 어쩌면 녹음식재로 쓰이니까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나무들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길어봐야 보름 그 존재감을 뽐낼 뿐 나머지 350일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의도 벚꽃축제,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죠. 그와 같이 강렬한 인상 하나가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평소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용평 리조트를 처음 간 것이 80년대 초입니다. 그때 용평 리조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조트로 개발이 됐을 때인데 여름 방학 때 그곳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용평 리조트를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왼쪽 편에는 퍼블릭 코스가 있습니다. 골프 코스가 있는데 그 언덕바지 위를 보면 언덕바지에 보랏빛 꽃잔디가 화려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대관령이니까 서늘한 지역이니까 7, 8월 달에 꽃잔디가 화려하게 핀 것이죠. 저는 지금도 용평 리조트 하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조경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은 어떻습니까? 소설은 여러분들이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 1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 1편을 보면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대에 추수가 끝나고 마을 잔치를 하는 그 전경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소설이 전개되는 그 정황과 주인공의 심리며 옷차림, 등장인물의 관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사, 주고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눈앞에 마치 펼쳐진 한 폭의 그림처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은 이와 같이 그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없죠. 저는 건축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구의 배치라든가 치수라든가 공간의 크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신체 동작 치수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싱크대가 낮다 이러면 거기서 일하는 어머니들은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수도꼭지의 위치며 옷걸이 위치가 적당치 않으면 굉장한 불편을 느낍니다. 공간의 크기가 사이즈가 그 활동을 하는데 적합치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건축은 자세하고 세밀한 디테일까지 챙겨야 하는 소설과 같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알고 있던 생각대로 조경이란 땡땡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경의 업역은 어떻게 되느냐? 업역이란 업무의 영역을 뜻합니다. 조경의 업역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 및 설계의 과정입니다. 계획 및 설계 파트가 있고, 그래서 계획 및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도면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예. 이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시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이죠. 우리 대학 테니스 코트를 갈아엎어서 야외 공연장을 만들 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공간이 완공이 되죠. 이 완공된 공간을 건축 토목하고 달리 식물을 사용하는 조경에 있어서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식물은 성장하고 사계절에 따라 변하고 또 비료 거기다가 최근에 있어서 조경은 친환경 생태 공간, 다른 말로 해서 친환경 녹색 공간을 창출하는데 커다란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여기는 서울의 중심인 청계천 고가도로가 있던 청계천변입니다. 이 청계천은 조선시대 때 해방 이후 6.25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흘러온 계곡물이 서울의 도심을 관통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6.25 지나고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여기에 모가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생활하수를 버리고 하면서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시궁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여기를 복개를 해버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해서 청계천은 더 이상 개천으로서의 의미가 없고 그냥 시궁창이 흘러가는 악취가 나는 시궁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청계천을 되살리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선 이가 있었죠. 지금은 구치소에 가 계시는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그것을 공약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청계천을 다 걷어내고 여기에다가 맑은 물이 흐르도록, 물론 현재 청계천은 순수한 자연하천은 아닙니다만은 주변에 지하수를 끌어들이고 물을 순환하도록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다가 나무를 실어서 맑은 물이 흘러가는 도심 내의 친수하천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연천이가 일어나서 이제는 청계천이 자연하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경에서 벌어질 21세기의 빅비즈니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순히 조경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가꾼다, 사람들에게 쾌적한 외부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역할에서 더 한 걸음 나와서 친환경 녹색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조경의 큰 비즈니스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이제 국토가 좁은 이런 나라에서는 도심 내에 녹색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벽면을 녹화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벽면 녹화, 버티컬 호리즌을 바꾸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정부종합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세종시가 전체로 연결이 되어서 옥상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옥상이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옥상 정원을 만드는 큰 테마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완공이 됐고 완전히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생태계 하면은 이제까지는 자연과 인공이 대립해서 토목적인 처리 방법만 생각을 했는데, 그 틈새를 이어주는 게 조경의 빅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강의 고수부지라고 하죠. 이 그 한강의 그 강변, 이런 부분들에 기존의 경제개발로 계획을 하면서 여기를 깎아서 보도 차도를 만들고 하천변에는 잔디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이건 인공과 자연이 크게 대립하는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자연성을 되살리는 일, 하천변의 하천복원, 또 비탈면과 이어진 이런 부분의 산림을 복원하는 일, 이런 것들이 토목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임학이나 건축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임학이나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과 협업을 해서 조경의 고유한 기술로서 이런 것들을 복원해 나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조경의 지급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한 것이 몇 년 전이라 최근 통계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회사가 도산한 데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창업해서 늘어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16년도 당시의 통계로 보면 설계 분야의 회사들이 대략 750개 가량 됐었죠. 크게 보면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의 한 파트로 들어가는, 조경 부스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엔지니어 회사면 유신이나 한종, 도화, 선진 엔지니어링 이런 큰 엔지니어링 회사에 조경 부수가 있고 또 조경 단독 설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조경 기술사 사무소를 내거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라는 회사로서 등록을 해서 조경만 하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라는 구루판이라든가 가원이라든가 동심원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놀이시설물이나 수경시설물을 전담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에코텍이나 한강 같은 이런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등록된 설계업체들은 한 750개 정도, 물론 그 이후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만은 2016년의 경우에 750개 정도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 환경은 이렇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이런 이제 설계 도면으로 표현이 되죠. 시공회사는 대략 8,0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면허를 가지고 조경을 하는 회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종합조경 면허를 가진 업체, 또 다른 하나는 조경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이 종합조경업체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하여서 공사를 시공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뭐 삼성 에버랜드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큰 회사들 대략 한 1,500개 정도의 종합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면허를 딴 업체들이 이를 수주해서 전문건설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하청하는 업체들이 조경 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 장원조경이나 고온조경 같은 이런 업체들이 대략 한 4,000개가량 되죠. 그 다음에 조경시설물 공사를 전담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청우개발이나 고려조경, 한슬그린 같은 큰 업체들이 대략 한 2,400개 정도 해서 한 8,0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설계회사에서 만들어낸 도면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끝난 완공된 외부 공간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하는 업체들은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수목관리, 전정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나무병원이나 그린키퍼 같은 것들도 있고 생태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의 캠퍼스 관리를 위해서 조경관리업체 따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경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뭐 LG만 하더라도 LG 이 산하에 LG전자 공장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공장마다 조경관리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경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총무처에서 조경팀을 이끌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서 몇 명이 근무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통계가 불가능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업체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조경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10대 유망 산업을 꼽았는데 올해가 물론 2020년입니다만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여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3만 불이 되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신규 사업들, 건설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사업들은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될수록 인프라가 다 갖춰지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 사업들은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조성했던 인프라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관리나 서비스업들이 그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해마다 조경 분야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의 통계라 지금 좀 변동 사항이 있을 겁니다만은 우선은 공기업 또는 공무원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50개 있었는데 올해 초에 지난해 그 조경의 날에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이낙연 총리께서 조경 분야의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조경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올해 5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해마다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은 그 당시 국가직 빼고 지방직,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에서 조경직으로 뽑는 인원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LH공사나 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해마다 채용하는 일도 50명 내외. 지금은 이제 일자리 창출 때문에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야 수요가 이제 100여 명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 근무하는 인원들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에서 한 60명 정도, 그 다음에 전문공사업에 한 500명 정도가 수시 채용되고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면허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고서 조경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심심찮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돌 하나 크게 세워놓고 나무 좀 심어놓고 무슨 정원공사 무슨 조경하는 것들,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전문업체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요건을 갖춰서 그냥 신고만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여기서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회사는 종합 엔지니어링 쪽에서 뽑는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10여 명 정도. 그 다음 설계회사는 대학을 갓 졸업하면 주로 실시 설계 쪽으로 많이 뽑는데 수요가 한 20명 정도, 200명 정도이니까 전국에 대학이 조경과가 한 50개 정도 있으면 타 클래스에 설계 제일 잘한다는 학생들 한 서너 명 정도 입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인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하고 생산 쪽이 있습니다. 관리 생산 쪽. 관리 파트는 뭐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 이제 생산하는 이런 파트의 인원들도 대략 한 250명,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100, 1,500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경 분야의 기술 자격 종목들입니다. 위쪽은 국가 기술 자격증이고 아래쪽은 이제 민간 자격증들인데요. 국가 기술 자격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경은 면허 직종이라고 합니다. 면허 직종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해당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려면 그 해당 분야의 자격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하려면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아니면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야 변호사를 할 수 있죠. 의사를 하려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의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 않고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의료 행위로 다 불법 행위로 잡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은 면허 직종이라고 합니다. 조경을 왜 면허 직종이냐 한다면 조경이나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면허를 내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을 하자면 기본적인 요건으로 조경 기술자를 몇 명 이상 채용해야 된다. 이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직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서 조경 기능사는 고졸이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기능사 자격증 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사를 너무 쉽게 따니까 학생들이 기능사가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사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기능사 자격증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게 되면 경력과 그리고 교육 정도와 기술 자격증 이런 것들을 합산해 가지고 마일리지식으로 해서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경 기능사가 없이 조경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올라가 봐야 고급 기술자 그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가 있으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특급 기술자까지도 올라가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기능사도 매우 중요한 종목이고,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산업기사, 산업기사를 따고 2년 후 혹은 4년제 일반대학을 나오면 조경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아주 중요하다.
두 번, 세 번 강조할 필요 없이 아주 중요한 자격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은 기사 후 경력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기술사 시험 볼 때는 7년이었습니다. 제가 막 깨알같이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기술사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한 100번째 내외로 합격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몇 해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명이 훨씬 넘고 3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격증들이고, 그 다음에 이 민간 자격증은 다 쓸모없는 자격증들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공인 민간 자격증은 쓸모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공인받았다라는 게 분재관리사나 수목보호기술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무의사 이거는 산림청에서 이제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첫 대체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은 그 비난도 항의도 받았지만 나무의사 이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비공인 민간 자격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전혀 쓸모없는 자격증인데 이런 자격증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경과 관련되는 용접, 굴삭기 이런 자격증, 또 운전면허 1종 보통 이런 것도 실제 시공회사를 가서 근무를 하려면 대단히 중요한 자격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대학 조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도 합니다. 우리 대학은 보시다시피 캠퍼스가 18만 평이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재학생이 1000명이 안 되지만 18만 평의 늘은 캠퍼스가 전부 조경 실습장입니다. 다른 대학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면 우리 대학은 직접 이 넓은 18만 평 부지에 학생들이 전쟁도 해보고 수목굴치 이식 실습도 해보고 시공도 해보고 한다는 것이 다른 대학이 가지지 못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조경에서는 이제 설계, 시공, 관리의 세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학의 조경과는 교수님들이 상의한 결과 다른 대학하고 차별성을 갖는 중요한 파트가 우리는 관리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경쟁 우위가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대학의 전통으로서 40여 년 이어온 이 조경관리 파트가 다른 대학 관리 파트에는 물론 조경수 생산 다 포함됩니다. 생산과 관리 파트가 다른 대학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시공이나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봐서는 우리 대학이 강점이 관리 파트에 있고 직업 수요도 많기 때문에, 직업 수요를 보시면 피라미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시공 분야가 한 7,000개, 8,000개 정도 된다고 했죠. 관리 및 생산 분야는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2,000개 정도 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설계 파트는 아까 보신 한 750개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계획 파트, 기획 파트, 연구 파트 이렇게 되겠지만, 대체로 보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많은 학식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분야는 여기에는 뭐 이제 고졸이라든가 전문대졸 4년제 정도면 충분하고요.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석사과정 정도는 나와야 되고, 기획 파트로 올라가려면 박사급은 돼야 되고, 연구 파트 이라면 이제 뭐 박사급에다 교수급이 돼야 이런 파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업의 수요는 위로 올라갈수록 적고, 반대로 쉽게 말하면 가방끈은 길어야 된다 이거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직업 수요가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다른 대학이 하지 못하는 관리 파트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시공 파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 파트는 사실 전문대 2년 나와서 설계 업체를 취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졸업생 중에 그런 학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우리 대학에서 설계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2년 배워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산업기사 시험에 실기시험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저희 전문대학의 2년간의 그 설계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다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 편입하고 석사 박사까지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대학은 관리 파트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이 시공이고 설계 파트는 산업기사 합격할 정도, 도면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기량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대학의 그 배출한 특색과 주요 진로를 보시면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3회 연속 국가대표가 우리 대학 재학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연속 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12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때 처음 출전했던 게 2005년대 김용수, 김중식, 2007년에 정희상, 김명섭 이 애들은 아쉽게도 메달은 따진 못했지만 우수상을 받게 됐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대학이 이제 설계 파트는 그 중점을 두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국제 청소년 설계 공모전이나 디자인 공모전 이런 데 나가서 많은 입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거는 제가 여기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공 파트로 관리 파트, 여기 LG에서 운영하는 LG 하우시스나 곤지암, 식물원 골프장, 고려개발, GS 이런 것들이 다 LG하고 관련되는 업체들이죠. 이런 데도 많이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한 졸업생이랄까요? 예를 들면 2011년에 건설기능경기대회 조경부문 1위를 하고 우화조경을 업체를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박근엽 대표. 이 졸업생은 지난해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있었던 국제기능올림픽 조경 분야의 국가대표 지도위원으로 함께 출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연수 대목수에 도전하는 이지만 실제로 이 김성직 졸업생은 대목수가 돼가지고 최연소 대목수 라이센스를 땄어요. 그래서 한채당이라고 한옥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기능올림픽의 성과를 보십시다. 38회 국제기능올림픽 핀란드 헬싱키에 있었는데요. 이때 김용수와 김중식, 얘가 김중식이고 얘가 이제 김용수입니다. 김용수는 천안제1고 출신이고 얘는 서울의 무슨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천안제1고를 다닐 때 축구부여서 조경을 전혀 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부를 하다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축구를 못 하게 되면서 이제 조경 쪽으로 진학을 했죠. 예. 그래서 이 김용수라고 하는 학생이 국가대표가 되고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 조경하기를 잘했어요.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교수님, 제가 축구를 계속 했었어 봐요. 제가 어찌 제 실력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됐겠습니까? 제가 조경을 하니까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고 축구도 여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훌륭하다 하고 한번 끌어안아줬죠. 예, 이 우수상 받았던 상입니다. 김용수가 상 받은 거고 김중식이 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사실은 우리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경을 하던 학생들이 아닌데 조경과 들어와서 조경을 하면서 시공이 체질에 맞다 보니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핀란드 헬싱키대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런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39회 시즈오카 대회 때도 김명석과 정희찬 이 두 학생이 이제 선발이 돼서 국가대표 나가서 우수상을 받아왔고요. 40회 대회 때는 성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얘들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기대는 컸는데 12회 성적을 거두고 들어왔습니다. 이 정희찬 학생의 상장이고 김명섭 학생의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조직위원회에서 조경 종목은 3번 출전해봤는데 딱히 그는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게 러시아 카잔이었습니다. 이때 국내 선발전을 했었는데 6개 팀이 출전했어요. 그 중에 4개 팀이 우리 대학이었고 한 팀은 다른 지방의 모 전문대학, 또 한 팀은 용인 바이오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됐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학의 조경 실공 실습장으로 만들어 놓은 여기 실습장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대학 학생이었죠. 선발전의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이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얘들이 출중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회 때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었습니다. 이 애들이 선발이 됐죠. 얘들의 작품입니다. 빈틈없이 선발전에서 실력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얘들도 실패를 했습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당황도 했고 또 현지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비참한 성적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을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 2021년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또 대회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기능올림픽에 나가게 되면 기능올림픽이 입상자 특징이 대단합니다. 입상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메달만 따면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면제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젊은이들에게 병역 대체 복무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된다는 것이죠. 메달을 따면 장학금도 나오고요. 밑에 보십시오. 1등을 하면 동탑 산업훈장에 6,300만 원 가까운 상금, 2위를 하면 철탑 산업훈장에 5,600만 원, 3위 석탑 산업훈장에 3,920만 원, 우수상 받아도 1,000만 원의 산업포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또한 이 대회가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 상하이 대회에 조경 분야가 출전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지난 세 차례 참가해서 별 좋은 성적이 못 내고 바로 그 앞에 대회에서는 아주 부진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참가를 못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만은 조경업계에서는 그건 아니다. 조경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해서 기능올림픽 참가를 염두에 두고 올 봄에 국내 대회를 하기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2020 조경기능 콩쿠르 대회라고 해서 5월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식물원 수변광장에서 이제 한국조경학회와 그다음에 한설그린 같은 이 업계들이 주도를 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내년도 상하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할 수 있는 조건은요. 내년도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참가해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대상은 2000년 9월 이후 출생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일단 5월 초까지는 미뤄놨습니다만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을 하게 될 때 학교에 나와서 기능 콩쿠르 대회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조경 기능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조경이 하는 일과 우리 대학 조경과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라사랑, 국토사랑, 조경이 앞장섭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